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제가 뭐 집에서 봐도 장윤미 변호사님 텔레비전 나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저요. 예, 이러고 싶었습니다. 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그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연달아서 네. 선고를 했다는데 한 번만 해도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그렇죠. 처벌을 받는 건데 네. 10번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랑 딱 그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처단형을 계산한 다음에 선고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처단형이 예. 무서운데요. 처단형. 처단형. 일단 법에는 이를테면 한국 같은 경우에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년 이상으로 하고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해한 경우와 두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근데 우리는 2분의 1씩 형을 가중하는 체계라면 그리고 상한이 또 있고요. 유기징역형에. 미국은 기계적으로 그냥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64살 남성이 지하철을 타요. 네. 그런데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총기를 32발 권총으로 발사했어요. 그리고 연막탄 2개를 던졌습니다. 완전히 시야가 뿌얘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잘 정조주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좀 다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연막탄을 퍼뜨린 건 본인이 도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이탈을 했는데 당연히 잡혔죠. 그리고 10명이 다친 겁니다. 아무래도 총상, 부상에 이 후유증이 있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피해자 한 명당 당신 이거 너무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한 명당 종신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종신형의 어떤 그 목표랄까요? 그게 달성됐기 때문에 종신형 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240평 뭐 이렇게 년형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기계적으로 더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신형 더하기 종신형 더하기 종신형 이걸 10번을 한 거죠. 한 명당 종신형의 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종신형 곱하기 10배 이제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화끈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런 범죄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묵지마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네. 그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공식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동기 범죄. 이 부분이 묵지마 범죄라고 하면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묵지마 범죄라고 하면 이 개인의 네, 어떤 그렇죠. 일탈적인 성격이 네. 부각되는 측면인 반면에 이상동기라고 하면 여러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도 물론 문제가 크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분노를 투영해가지고 그렇죠. 그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건 정말 굉장히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종신형 곱하기 10의 처분을 내린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또 법 체계는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를테면 최근에도 여성을 감금하고 막 차량에 오랫동안 가뒀는데 집행유예형이 나왔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분하고 댓글들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를테면 흔히 보는 댓글들 중에 하나는 아니 판사 당신 가족이라면 이렇게 내리실 겁니까? 라는 이제 반응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좀 항상 사회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양형을 높이고는 있는데 이게 또 범죄 근절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있고 여러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있으면 예. 통상적으로는 여러 사람을 살해한 범인에게 처벌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예. 저는 가끔 한 사람을 저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것보다 가볍다는 게 과연 옳은가? 죄질이 얼마나 나쁜가를 판단해 봤을 때.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사람이 살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죠. 없으니까. 대단히 잔혹하게 살해해야 그 정도가 예. 나오죠. 그런데 유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잃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 감정과 이 양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살인 아니 그 이게 말하자면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잔혹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사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호순, 정주영, 유영철 같은 살인범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형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서울 구치소에 모였다는데 네. 이거 이제 이감을 시킨 건가요? 네, 갑자기? 맞습니다. 예, 갑자기 이감을 시켰다고 네. 봐야죠.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서현역 사건, 네. 뭐 신림역 사건, 네. 이른바 잔혹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긴장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아니 사형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어쨌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형에 대해서 집행 찬반 의견을 물으면 95% 이상의 국민들이 나는 사형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분명히 좀 헤아려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그냥 두는 게 맞아? 이렇게 법감정에 좀 반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론을 사실 정부에서도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형 집행시설이 많이 있지는 않고 전국에 4곳에 이 교도소에 나눠져서 분산이 돼 있는데 한번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나왔었죠.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도 행정에 임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 교도관이 와서 내가 이 구치소장이다 아니면 교도소장이다라고 오면 한번 훈시에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형 집행장은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회피하는 의도라기보다는 거기를 순시를 하게 되면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이 굉장히 동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통제를 하는 거에 좀 애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외면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런 사형 집행시설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사형 집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좀 점검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이후에 지방에 있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서울구치소로 좀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 네, 연쇄살인범들. 네. 유영철도 원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방으로 이감이 됐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다가 좀 뭔가 그 행형 생활이 좀 우수하다, 모범적이다라고 하면은 또 지방으로 이감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서울로 올린다고 하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감이 됐을 때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다고 하고요. 유영철과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의무는 아니죠. 왜냐하면 징역형을 받았으면 징역에는 노역의 의미가 역의 그 의미가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노동력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금고형과 다른 거죠. 금고는 이제 가둬놓기만 하면 되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은 의지에 따라서 내가 너무 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더 괴로우니까 나 노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노역은 하지 않고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이런 와중에 단순히 한 명만 이감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정형구 대구 교도소에서 이감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대구 쪽에는 제가 알기로 사형 집행 시설은 없다라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고 정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추월을 해서 자기 차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쌩 끼어들면. 그리고 뭐 깜빡이를 안 켰다 할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분노해서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총으로요. 아마 총을 이 트렁크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에. 근데 사망한 그 당시에 피해자가 신혼부부였어요. 굉장히 좀 무자비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서울구치소로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사형 집행시설도 한번 점검을 했는데 사형수들을 다시 한번 모아놨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고 네. 이게 그러면 실제로 사형 집행하겠다는 신호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흉악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고 보통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런 흉악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형제를 부활하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정말 집행을 하려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97년도 이후에 사형 집행을 안 해서요. 네.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거의 23년인가가 지났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26년이 지났군요. 이제는 사형 집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교도관들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수형이죠. 네. 네. 서울구치소는 교수형입니다. 그러면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듯이 상당히 왜냐면 총살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총을 쐈는지 모르게 여러 명이 조준을 하고 그거를 알 수 없게 왜냐면 교도관들의 트라우마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또 교수형은 좀 다르잖아요. 네. 이게 다 하나하나 절차를 밟는 게 눈에 보이는 과정인 거고 네. 약물 투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의료진이나 하기 때문에 좀 교도 행정을 보는 분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다고 이제 그럴 것 이야기는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수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아까 제가 대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대구 교도소에도 집행시설은 그래요? 있고요.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냐면 서울에 있고요. 부산에 있고요. 대구에 있고요. 대전에 있습니다. 이 네 곳. 그런데 그러면 이거 사형 집행을 정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 건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한다면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긴 어렵겠지만 1% 정도이지 않을까라고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주무장관입니다. 법무부 네. 장관이 최근에도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묻습니다. 아니 사형제에 대한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높고 한데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형 집행을 실제로 하게 되면 EU 같은 이제 네. 그 유럽권과는 교류 자체가 단절될 수 있는 여지가 아이고, 심각하네요. 있다라고까지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인권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그 당시에 경쟁 후보가 네. 아니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다른 나라 지도자를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두테르테 같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좀 너무 즉흥적이다. 네. 이 여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여론에 휩쓸릴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걸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사형제에는 좀 반대의 입장을 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기보다는 뭔가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아직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는 국가고 그렇다면 사형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범죄 예방을 좀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던 사형수들이 교정시설에서 교정이 안 되고 말썽을 일으킨 경우가 많다고 좀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이감되어 있어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흉악범들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 간다. 그러면 약간 경고의 의미로 네네. 또 아니면 신호의 의미로 똑바로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그럴 겁니다. 지금 본인은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가 공소시효 이런 이야기 많이 네. 하잖아요. 범죄가 일으켜졌을 때로부터 어느 특정 시한 이게 다 법정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시효의 그 기간은요. 네.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 재판 때 세울 수조차 없는 게 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아, 그래요? 그러면 사형이라는 것도 선고를 받았는데
아예 집행이 안 되면 이거 실효된 거 아니야? 효력이 상실된 거 아니야라는 법적 쟁점도 좀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것을 바로잡는다, 규정을 좀 고치겠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두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좀 모순점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집행에 대한 여론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워낙에 무도한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루어지니까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해당 범죄자들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만 이감된 줄 알았더니 나랑 똑같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또 나랑 같은 구치소에 와 있네. 그러면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영 태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아주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무기징역을 받거나 그러면 가석방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석방을 좀 한번 노려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좀 했던 그 화성 연쇄살인 예, 사건, 예. 그 에이프릴인가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렇게 받기 어려운 그 행영 등급을 받고 있는 거죠. 나가겠다는 희망으로. 근데 사형수들은 기본적으로 나가겠다는 희망 자체는 없는 거죠.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에서도 문제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변호사님 해주신 얘기 중에 굉장히 포인트로 귀가 솔깃했던 게,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사형을 그렇습니다. 집행했을 때. 근데 그냥 그 나라에서 우리를 뭐 좋지 않게 본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 관계가 단절될 예, 수도 있는 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선진국 중에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네. 일단 미국이 대표적이고요. 예. 미국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사형 집행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근래에도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이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아주 그 불특정 다수를 한 공격적인 범죄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뉴스에서 많이 예, 났죠. 지하철에서도 예. 그냥 특히 뭐 여성들을 공격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살해한다거나, 그래서 사형 집행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중국은 하고 있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고,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뭐 중국에서 할 때마다 여러 국제사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다른 국가 눈치 보느라고 관계 단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 집행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강경파들은 그런 주장도 하고는 있죠. 그런데 정말 EU 같은 국가에서는, 그리고 요즘은 작게는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게 친환경적인지에 따라서 특히 뭐 유럽 국가나 네. 아니면 뭐 선진국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할 때 그런 지표를 다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경제 영역에도 투영시켜가지고 산업에도 녹아지고 있는데, 일단 외교 관계에서도 사형 집행이란 건 상당히 좀 야만적인 법 집행이라고 네.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죠.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정말 전 근대적인 어떤 처벌의 방식인 게 분명히 있고, 이게 막 번복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사실 독재 국가나 아니면 독재 시기를 거쳤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법살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사법부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뭐 권력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른바 인혁동 사건이 그랬던 거죠. 바로 사형 선고를 하고 다음날 집행을 하고, 가족들은 그 전에 만나지도 못하고 집행된 이후에 시신을 그냥 수습하는 정도의 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사형제가 폐지가 되고 이제 집행이 되지 않는 맥락도 있는 것이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오히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논술 주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대단히 간단하고 명징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사형제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좀 살아오고 정말 이런 큰 범죄들을 보면서 헷갈리고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어려운 게 사형제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양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름의 일리가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의 상황이 옳다 손들어주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계속 논란만 되고 있지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을 다 안고 그렇죠. 말입니다. 하는 거죠. 할 수 네. 있죠. 이런 집행을 하는 형의 집행은 무조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법이 근거를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살인의 이 항목을 보더라도 사형, 무기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요. 뭐 항명수괴죄 이런 게 군 형법에 있습니다. 거기도 전시 중에 명령 불복을 했다. 아. 그래서
뭔가 항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의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사형 선고가 된 예도 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아파트에서 불을 내고 네. 예, 그 시민들을 막아서 가지고 무차별하게 사망하게 살해한 거죠. 네.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는요. 그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판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 이제 경력 관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사형 선고 한 번도 못 내려보셨죠? 저한테 한번 내려보시죠. 그리고 이런 표현은 직접 워딩이었어요. 검사놈아 속 시원하지? 이랬다는 거 맞아요.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구형을 사형을 하고 당신이 구형한 대로 나왔으니까 속 시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판사가 고민을 아마 했을 겁니다. 사형 선고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집행이 되지 않을 거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석방도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범죄 동기, 왜냐하면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했거든요. 네. 그것도 별거 아닌 이유로. 그렇죠. 그리고 살인 전력이 있었고 네. 사회에 그대로 내보냈을 때 지금 재판 과정 중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 위로 손뼉까지 쳤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태도를 보더라도 이건 사회에 내보낼 수가 없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심증을 굳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했었죠. 지금 항소심이 계류 중이긴 한데 어떻게 나올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사형 선고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사형 집행만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한 대 모아두고 하는 게 일부 또 전문가들은 그래도 사형 집행을 준비하는 수순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 집행이 된 적은 없고요. 외교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아마 여론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뉴스는 법이다.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축산농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 민원이 쌓이면서 농장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유서가 있었다면서요.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다. 악취로 인한 민원 제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요.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7월 달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 이 글씨에도 이게 사망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글씨잖아요. 눌러 쓰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네. 하시잖아요. 민원 제기. 그러니까 끝내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렇다면서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제기가 그냥 악성이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축산하는 농가 옆에는 냄새가 많이 그렇습니다. 나니까. 이게 7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7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폭염도 올 여름에 굉장히 심했어요. 예. 유례 없는 폭염, 장마. 그러면 이 축산농가, 특히 양돈 농장 인근에는 굉장히 이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퍼진다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한테 좀 불만이 있다는 걸 왜냐면 거의 대단히 오랫동안 40년 넘게 오로지 돼지 축사 업무를 보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 고기도 좀 나눠드리고 네. 양해도 좀 구하고 그쵸. 고개도 숙이고 이러면서 좀 이웃들한테도 좀 손을 내밀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즈음에 한 4-5차례 이게 네. 민원이 제기가 됐다는 하루에만 거예요. 해도. 네, 그러면 이제 민원을 접수받은 공공기관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당사자한테 확인을 하고 뭔가 개선책을 요구하고 이럴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좀 힘이 들었던 것 드셨던 같아요. 거죠. 예. 왜냐면 이분이요 여러 차례 모범농가로도 선정이 되셨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동물복지 친환경적인 또 축사 방법을 채택하면은 다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하잖아요. 녹색 축산, 깨끗한 축산 농장 등 인증을 다 받았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참 안타깝게도 무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이어가지고요. 네. 이분이 이제 거주하시던 곳이 이제 보성군인데 꼭 이 해당 농가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민원 같은 거는 제기가 들어왔던. 되고 있는 네. 예,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층간소음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악취로 인한 분쟁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린 게 많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이 악취로 인한 분쟁들이 상당수 있다면서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맞습니다. 이게 악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소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음은 그래도 아파트 층간 소음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규제도 세밀하게 돼 있고,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은 좀 적다 보니까 분쟁이 계속되는데, 네. 악취 관련해서도요.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돼지 축산 농가를 운영한다라고 해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큰 소용이 없을 수 있죠. 이걸 관리해야 되는 이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수가 그래요? 많기 때문에요. 네. 올 7월 기준으로 악취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있었던 게 행정소송이 45건이 1심에 생각보다 있습니다. 많네요. 악취 방지법도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왜 생겼냐면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근거 법령이 있는 거잖아요. 악취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분명히 단서는 사업 활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뭐 생선 구워 먹어서 냄새가 나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저번에 최소한. 보니까 삼겹살 냄새 난다고. 그렇죠. 예, 이제 층간 냄새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사업 시설을 영위하는 동안 악취가 발생을 해서 그 주변에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삼겹살도 집에서 구워 먹는 건 안 되고 예. 그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식당에서 구워 먹는 거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게 가장 다툼이 되냐면요. 냄새라는 건요. 소리는 비교적 공사장에 있으면 여기서 소리가 발생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냄새는 어떤 식으로 법적 분쟁에서 쟁점을 가져가냐면요. 다른 데 냄새가 섞였다. 이를테면 공단이에요. 우리 공장에서도 악취가 날 수 있지만 네. 옆에 공장은 완전히 악취가 안 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혼합이 됐다.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그리고 이 업체만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논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게 악취라는 것도 잴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 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된 규정 없이 나한테 그대로 혼입이 됐다는 규정도 같이 하는 거죠. 잘못 산정이 돼가지고 이 책임을 온전히 나한테만 부담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법적에서는 상당히 소송까지 가도 이게 판사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쟁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그래서 판결 중에서도 이거 책정이 되게 모호하고 기준이 좀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이 산업 현장에서 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해서 판사가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고 안 들어준 경우가 있고 이게 갈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어렵죠.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소리 같은 경우는 데시벨로 재면 되고 사실 주변에 소음이 있어도 큰 소음이 있으면 작은 소음이 묻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소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냄새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한한돈협회에서 이 얘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계속 농장을 괴롭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4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축 분뇨의 경우에는 공공처리 시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심지어 여기는 돼지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왜냐면요. 이게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육두수라는 말을 쓰지만 키우는 돼지 수라는 거죠. 네. 키우는 돼지 수에 따라서 분뇨를 배설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시설이 딱 어느 규모 이상 돼야 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분은 한 2,500마리 정도를 키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엄청 크게 하셨구나. 대단히 대규모긴 예. 하죠. 그랬는데 이 민원을 넣은 사람이 이렇게 확인을 해줄 걸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거 분뇨시설, 배설시설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이 혹시 감당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규모보다 훨씬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돼지, 가축이라는 건 처음에는 100마리에서 시작해도 얼마나 새끼를 낳느냐에 따라서 또 통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뇨 지금 마련된 시설에 적합한 마리 수는 한 1,700마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800마리 정도가 초과가 되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담당 그 부서에. 공무원한테?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줄이라고 한 거예요, 돼지를. 그걸 어떻게 살처분을 합니까? 이걸 어떡해요? 갑자기 800마리를 내다 팔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못 해주기가.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 언론사에서 한국일보였는데 이 시리즈로 탐사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 악취. 예, 왜냐하면 이런 축산 농가와 관련해서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웃은 이웃대로 고통을 받고 농장 운영주는 운영주대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규제도 지금 담당 공무원조차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잖아요. 돼지를 뭐 살처분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시장에 내놓아도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그러면 계속 기르고 그건 해야 되는데 분뇨시설을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또 하기도 어렵고요. 계속 새끼가 또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었던 건데. 그래서 아예 분뇨를 그러니까 대변과 소변을 나눠서 관리를 하면 또 냄새가 저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로 그거를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사 농가 위에다 그냥 분뇨를 뿌린다는 거예요. 거름 형식으로. 네. 그런데 그 네덜란드 사례에서는 땅 밑으로 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겠죠. 이렇게 덮이니까. 예, 그렇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방도로 냄새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내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돼지 축산 농가 옆에 완전히 다른 영업을,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계속 참으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법에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수인 한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도. 예. 예.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웃들과 같이 어울러져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뭐 자연인이다 뭐 하더라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옆집에서 나는 냄새, 이웃에서 나오는 소음, 위층의 어떤 울림 같은 걸 어느 정도는 참고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땅이고 내 소유 길이어도 그게 유일한 길이잖아요. 어디로 이제 나가기 위한. 그러면 그거를 터주지 않으면 이게 교통방해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유일한 길이면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너무 길게 우회를 해서 가야 된다면 이게 어우러져 살아가라는 게 법의 또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도 그냥 시골 일부의 문제겠지, 축산농가 아주 일부의 문제겠지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크다고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외국의 경우를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취와 관련된 민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떤 분은 40여 년 동안 축산업을 해오셨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삶을 내려놓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악취나 소음 민원 때문에 도축장이나 우시장이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이게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굉장히 네.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게 유일한 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이 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그 공간에서 할 수 없으면 더 외지로 그렇죠.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건강한 방향이냐, 이웃과 멀어진다라고 해서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물이나 이 시내에 또 좀 초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또 어떤 법망이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더 오염되는.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가 전체로 또 번질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하천에 상류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걸 취수해서 먹거나 다른 그렇습니다. 용도로 사용하는데 거기가 오염되면 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끝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1971년에 악취 방지법 그리고 1995년에는 후각 측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도입됐다는데 그리고 민원이 좀 줄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좀 선진적으로 도입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뒤늦게나마 도입을 했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취 관리 지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네. 악취 관리 지역에 지정되려면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는
곳이어야 지역이어야 되고요. 되고. 악취 배출 사업장이 몰려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악취만 나면 안 돼요. 몰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측정 결과가 기준치 넘어야 되고요. 근데 일본은 그걸 지자체별로 좀 재량을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더 촘촘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우리보다 더 먼저 악취 민원이 제기됐던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간에 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농장주분들은 어쨌든 삶으로 생활을 위해서 영위하는 것이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그 삶의 질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방치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냄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오늘 뉴스는 법이다는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